2024 한강 노벨문학상 작품 여수의 사랑 두 번째 녹음. 어제 오후 3년이 지났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음침한 현관을 빠져나왔을 때 시장통은 온통 가을 햇빛으로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사 맞은 자리가 몹시 뻐근했으므로 나는 어기적거리며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지하철역 입구의 층계로 발을 내딛기 전에 문득 좌우를 살폈을 때 결혼 예복 대여점에는 반나의 마네킹이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채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의 지하 레스토랑 간판은 먼지투성이의 불 꺼진 색 전구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실업자와 대학생, 중년 여인들이 가득한 지하철의 진동에 가볍게 몸을 흔들리며 나는 주사 기운이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요동치던 안두통이 서서히 잠잠해졌고 경직되었던 위장은 차츰 말랑말랑해졌다. 이렇게 고요해질 통증인 것을 지난밤에는 또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 밤들에는 이런 순간을 믿지 못했었다. 마치 밤이 깊을 때마다 새벽을 믿지 못하듯이 겨울이 올 때마다 봄을 의심하듯이 나는 어리석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곤 했던 것이다. 전철은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었다. 검은 유리창에 반사되어 음화처럼 어른거리는 낯선 얼굴들을 바라다 보며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망연히 서 있었다. 이제 자취방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의료보험증과 지갑만을 앞주머니에 찔러넣고 휘청거리며 빠져나왔던 눅눅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싸늘한 세면장에서 흰죽을 끓이고 그것을 억지로 떠넘겨야 하는가. 시간마다 내복약을 챙겨 입속에 털어넣어야 하는가. 과연 나는 내일 여수로 갈 수 있을까? 이제 20년도 더 지나버린 그곳으로 정말 갈 생각이었던가. 손바닥이 손톱에 파이도록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나는 어두운 전철 유리창을 쏘아보고 있었다. 자은과 나의 생활은 한마디로 물과 기름 같은 것이었다. 언젠가 우리들의 자취방을 찾았던 선배 하나는 두 사람이 꼭 자매처럼 닮았구나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우리 두 사람이 오직 한 가지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피로한 기색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자은에게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돈을 대하는 태도였다. 자은은 아무데나 눈에 보이는 곳에 자신의 소지품들을 늘어놓곤 했는데 화장대며 싱크대며 세면장 문턱에까지 토큰과 동전들, 심지어 만원권 지폐까지 뒹굴고 있기 일쑤였다. 함께 살게 될 무렵 자은은 무직 상태였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눈치였는데도 그랬고 한 달쯤 지나 건넛 동네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졌다. 나는 몇 번이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자은의 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나는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너저분한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수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은 사람이다. 도대체 당신은 소유욕이라는 것도 없는 사람인가? 하고 당부하고 애원하고 따지다시피 했지만 그때마다 자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기만 했을 뿐
조금도 달라지는 기색이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작고 마른 몸집인 자언은 그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거지에 조심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문을 쾅쾅 소리가 나게 닫고 다녔다. 처음 그녀가 밥을 푼 뒤 부서뜨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전기밥솥 뚜껑을 닫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쩌면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저렇게 함부로 다루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이 자언의 악이 없고 무원칙한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자언은 자신의 몸조차 함부로 다루었다. 옷을 갈아 입을 때 보면 얻어맞은 사람처럼 몸 여기저기에 푸릇푸릇한 멍이 들어있기 일쑤였고 공장에서도 바늘에 곧잘 손이 찔리는지 검지나 엄지손가락에서 소형 밴드가 떠나는 날이 없었다. 주말 같은 때에 시장에 같이 다니다 보면 자언은 유난히 사람들과 어깨를 잘 부딪혔다. 유리문이 없는 줄 알고 심상치 않게 지나쳐 가려다가 이마와 무릎을 찍곤 했고 뒤에서 다가오는 승용차나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곤 해서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자언과 함께 걸어가면 나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사람처럼 그녀가 행여 차에 치이지나 않는지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나 않는지를 살피느라고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자언은 마치 알지 못하는 무슨 거대한 뒷힘의 보호라도 받고 있는 양 태평하고도 무심하게 거리를 활보하곤 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다루는 자언이 유일하게 소중히 여기던 것은 물고기들이었다. 함께 살게 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늦게 퇴근한 날을 반기며 자언은 어항을 가리켰다. 손톱만한 어린 금붕어들이 한가롭게 유영하고 있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자언은 나지막하게 웃으며 물었다. 보기 좋지요? 떨어진 치마 안단을 스카치 테이프로 봉하고 다닐 만큼 무신경하던 그녀는 물고기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성을 퍼부었다. 하루 2번씩 듬뿍 먹이를 주고 이틀에 1번씩 깨끗한 물을 갈아 주었다. 사료가 떨어지면 늦은 밤이라도 시장을 헤매어 커다란 봉지째 한아름 사들고 돌아오곤 했다. 먹다 남은 식빵이나 다 먹은 카스테라 종이에 붙은 빵가루는 언제나 물고기들의 목이었다. 행여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까 카스테라 종이가 찢어지도록 꼼꼼히 떼고 긁어낸 빵가루들을 수면에 뿌린 뒤 자언은 분주히 먹이를 삼키는 물고기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곤 했다. 언제였던가 그러고 있다가 그녀는 나에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그 바다는 여수 앞바다하고 섞여 있어요. 자언은 내 고향이 여수라는 것을 알자 우울한 얼굴에 환희에 찬 경련이 일어날 만큼 반가움을 표시했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나와 함께 여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어 했다. 난 그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곳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녀에게 여러 차례 그렇게 못 박아 두었으나 자언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나는 7살에 그곳을 떠나왔고
줄곧 외가에 있는 수원에서 자랐으니 실제로 내 고향은 수원이라고 하자 자은은 그렇다고 어떻게 고향이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어린아이 같은 어조로 반문했다. 당혹스러워진 나는 내 나이 5살에 어머니가 7살에 아버지가 죽은 그곳에 2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아 왔다는 것까지 분명하게 밝혔지만 헛일이었다. 시시때때로 자은은 기름한 흰자위 가운데 맺힌 유난히 새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목소리를 높여 제잘거리곤 했다. 여수항의 밤 불빛을 봤어요? 돌산대교를 걸어서 건너본 적이 있어요? 돌산도 죽포 바닷가의 눈부신 하늘을 봤어요? 오동도에 가봤어요? 오동도의 동백나무들은 언제나 나무 껍질 위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꼬막 한 접시에 붉은 양념을 해 밥상에 올렸을 때 그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느닷없이 어깨를 떨며 오열을 터뜨렸다. 영문을 모르고 울음을 달래는 나에게 자은은 흐느끼며 어이없는 말을 되풀이했다. 여수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냐고 내가 자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마치 대답하기 곤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외틀었었다. 잠시 껄끄러운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인천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다시 전주라고 정정했다. 그녀는 다시 아니에요. 남원이에요. 라고 말했고 삼내, 곡성, 순천까지 끄집어냈다. 아니요. 사실은 여수예요. 어안이 벙벙해진 내 얼굴을 흘끗 건너다 보며 자은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내가 반신반의한 말투로 그러면 여수 어디에 살았느냐고 묻자 자은은 더욱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말을 더듬었다. 잘 몰라요. 워낙 어릴 때 떠나와서요. 나 역시 어릴 때 여수를 떠나왔지만 미평, 여서 따위의 동 이름 몇 가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몇 살 때 떠나온 것이냐고 물었을 때 자은은 잠자코 내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나는 마치 그녀에게 몹쓸 괴로움을 준 것처럼 느껴져서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어릴 때 여수를 떠나와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았느냐는 질문에는 자은은 선선히 대답했다. 인천과 속초와 대구와 충무와 광주 그리고 그 밖의 자잘한 소도시들에 대하여 자은은 노래하는 것 같은 천진한 어조로 이야기해 주었다. 제주도만 빼고는 각 도마다 1년 이상씩 살아본 셈이에요. 8살 때 전주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자은을 데리고 충무로 가서 식당을 차렸다고 했다. 어머니는 몇 년 뒤 중매로 만난 남자와 재혼을 했고 자은은 의붓 아버지의 집이 있는 대구에서 1년쯤 살다가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속초로 옮겨갔다. 속초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자은은 다시 대구로 내려가 어머니가 소개해준 조그만 서점의 점원으로 기식하고 일하며 1년가량을 지냈다. 거기서 사랑도 했더랬어요. 자은은 막연하고 외로운 웃음을 지으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냈다. 코딱지만한 서점에 뭐 볼 게 있다고 맨날 인상 쓰고 들어와서 제목도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책만 찾다가 나가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문해둔 책들을 먼저 읽어보느라 난 종종 밤을 새웠는데 책 내용이라는 게 맨날 죽음이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처절한 고독이 어떻고 내가 밤새 먼저 읽은 책을
그 사람이 사들고 나갈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고작해야 20서너이나 먹었을 나이인데 솜털 뽀송뽀송해야 할 남자애가 그렇게 우울한 책들만 읽는다는 게, 그렇게 꺼멓게 타들어간 얼굴로 살아간다는 게 싫었어요. 그냥 그렇게 싫기만 했는데 언젠가부터 하루 일을 끝나고 서점 뒤에 딸린 골방에서 새우잠을 잘 때면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싶다. 옷깃을 매만져주고 뺨을 쓸어주고 싶다. 지금 바로 내 곁에 그 사람이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눈물나게 좋을까. 함께 있다. 지금 함께 있다 하고 주문처럼 외우면서 선잠에 들었다가 눈을 뜨면 그 사람은 옆에 없었지요. 당연한 일인데도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한마디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는 불을 켜고 서가를 서성거렸어요. 아무 책이라도 붙들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활자들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겨우 잠들어 새벽에 일어나 보면 베갯잎이 온통 젖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은은 마침내 다시 그 대학생이 책을 사러 오면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데 그로부터 며칠 뒤 자은이 일하는 서점에 찾아온 대학생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고 했다. 대학생은 평소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몹시 허둥지둥하고 말을 더듬고 여자가 불쑥불쑥 뜻없는 말을 던질 때마다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것이었다. 자은의 표현에 따르면 여자는 인형처럼 예쁘기는 했지만 단지 그뿐이었다고 했다. 대학생은 어렵사리 책 한 권을 골라서는 표지 다음 장에 정성 들여 서명을 한 뒤 여자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그 무렵 새로 번역되어 나온 영미 연애 시선집이었다. 대학생과 여자가 나간 뒤로 한 권 더 남아 있던 그 책을 읽으며 자은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 책의 첫 구절은 아직도 기억나요. 사랑이여, 그대는 내 영혼이 애타게 갈망하는 모든 것. 자은은 희미하게 눈자위를 빛내며 소리를 죽여 웃었다. 내가 바보 같은가요? 며칠 뒤 짐을 싸들고 그 서점을 나온 자은은 창원에 있는 조그만 무역회사의 격리직으로 들어가 일했고, 그 회사가 부도 때문에 문을 닫은 뒤로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그달 벌어 그달 쓰는 생활을 해왔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또 돌아다니는 것이 몸에 배어서인지 1년쯤 한 곳에 있으면 떠나고 싶어지곤 해서 어찌어찌 전국을 누비다가 서울에까지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2개의 여행 가방과 계절이 지난 옷 보통이, 그리고 얼마 전까지 묵었던 천안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상여금과 월급이 자은의 재산 전부였다. 그것들을 들고 그녀는 이 서울 변두리 동네까지 찾아든 것이었다. 제가 살아본 도시들 중에는 서울이 제일 정머리가 없어요. 긴 이야기를 마친 자은은 지독한 여독에 찌들린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그렇게 뇌까렸다.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자은의 마지막 독백을 들으며 나는 어렴풋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었다. 무엇이 젊은 그녀에게서 미래를 지워버린 것인지, 아무런 희망 없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게 하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은이 지쳤다는 것. 20몇 년이 아니라 1000년이나 2000년쯤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사람처럼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다만 신기한 것은 때때로 자은의 얼굴에 떠오르는 웃음이었다. 모든 것에 지쳤으나 결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것 같은 무구하고도 빛나는 웃음이 순간순간 거짓말처럼 그녀의 어둠을 지워내 버리곤 했다. 그런 자은을 보면서 나는 종종 어떻게 사람이 저토록 희망 없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의아해지곤 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자은과 나란히 앉아서 9시 뉴스를 볼 때면 나는 언제나 나도 모르게 한마디씩 개자식들, 미친놈들이라고 내뱉곤 했는데 그때마다 자은은 키득키득 웃으며 즉흥적인 곡조를 흥얼거렸다. 개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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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식들. 자은은 내가 방금 뱉은 육지거리가 아름다운 가사인 양 세면장과 방을 들락날락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그녀가 나를 놀리려 한다고 생각될 만큼 끈질기게 계속되곤 해서 한 번은 참다 못해 그만해둬요 라고 말하려고 자은을 돌아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자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오히려 그 얼굴에는 견고한 평화가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개자식들,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따위의 가사에 붙여진 곡조는 어린아이를 잠재우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스했다. 그때 나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인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을 비난해야 하는 것인지 어쩐지를 알 수 없어 망연히 자은의 얼굴을 바라다 보고만 있었다.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내가 위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처음 본 자은은 언니처럼 마치 어머니처럼 나를 반드시 눕혀놓고 배를 쓰다듬어 주었다. 자은의 손바닥은 따스했고 실증 내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배를 문지르는 손길에는 안타까움과 정성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서 깊숙이 뒤로 넘겨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지병 같은 거 갖고 살기에 정선 씨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자은은 얼마 안 있어 내가 이제 그만 됐어요.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하자 뛸 듯이 기뻐하며 외쳤다. 내 약손이 효력이 있네. 그럼 잠깐 눈을 붙여봐요.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밤을 위해 나는 책상 서랍 속에 일정량의 신경 안정제를 넣어두고 있었다. 옆에 누운 자은이 잠들기를 기다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단골 내과 의사가 처방해준 파랗고 노란 내복약보다도 잘 듣는 조그만 알약들을 한꺼번에 삼키며 나는 오한든 사람처럼 어깨와 고개를 덜덜 떨고 있었다.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며 물잔을 책상 위로 올려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새벽 어둠 속에서 자은은 고요한 숨소리를 규칙적으로 내쉬고 있었다. 다 큰 어른이 그렇게 순식간에 곤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만큼 자은이 자는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과 회한들이 그녀의 천진한 영혼과 함께 잠든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얼굴을 나는 그 후로도 종종 보았다. 자은은 이불을 펴고 누우면 내가 형광등을 끄기도 전에 이미 잠들어 있곤 했다. 언젠가 그녀는 나에게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었다. 난 어디에서든 머리만 바닥에 닿으면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이 되어 자명종 시계가 울리고 창문으로 희부유만 빛이 스며들 때면 자은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내가 출근 준비를 하려고
불을 켜고 세면장을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자언은 상체를 반쯤 일으킨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흩어져 내려 절반쯤 가려진 자언의 얼굴은 핏기가 없는 데다가 입가와 뺨에 온통 하얗게 버짐이 피어 흡사 분가루를 뒤집어 쓴 광대 인형 같았다. 그렇게 수분 동안 어깨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던 자언은 가까스로 팔을 뻗어 안진뱅이 책상에 놓인 녹음기의 재생 단추를 눌렀다. 낡은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음악은 언제나 똑같은 춤곡풍의 아리아였다. 만일 그대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달려와 주오. 경쾌한 노랫말과 가락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몸짓으로 자언은 장판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제야 풀려 있던 태엽이 감겼다는 듯이 다 떨어진 배터리의 충전이 시작되었다는 듯이 그녀는 기계적으로 이불을 개키고 장롱문을 열고 베개와 담요를 집어넣었다. 정열적인 아리아는 자언의 허리와 어깨를 채찍처럼 내갈겼으며 그녀는 묵묵히 그것을 맞으며 맥없는 손과 발을 움직거리고 있었다. 그런 자언의 얼굴이 너무도 어둡고 외로워서 나는 내심 사람이 저렇게까지 불행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언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향해 놀라울 만큼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다. 들쭉날쭉하지만 희고 깨끗한 떡니에 형광등 불빛이 쟁그렁 부서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곧 바스러져 버릴 것 같은 몸짓을 하고 있던 여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환한 얼굴이었다. 또 아침이네요.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언은 아침 인사를 했다. 다시 아침이 왔다는 것이 기쁘다는 것인지 혹은 지겹다는 것인지 신기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괴롭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없는 단조로운 억양으로 자언은 또박또박 그렇게 인사하곤 했다. 그러고는 다시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쳐 보이는 얼굴이 되어 밥술을 떠넘기고는 나와 함께 자취방을 나섰다. 제발 그 똑같은 음악 좀 바꾸면 안 돼요? 자언 씨는 도대체 그 음악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 같아요. 언제였던가 그 지루할 만큼 명랑한 아리아를 견딜 수 없어진 내가 그렇게 투덜댔을 때 자언은 헝클어진 머리털을 아무렇게나 쓸어 올리며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여수로 가면 나한테도 음악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열차는 3분간 정차했던 구례구역을 떠나고 있었다. 섬진강의 드넓고 짙푸른 물살은 검은 빗발을 타고 올라가 검푸른 하늘에까지 아늑하게 잇따다 있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젖은 황토흙이 먼 산자락을 타고 안개처럼 흩날리는 것이 보였다. 그 거대한 흙바람 위로 차창에 반사된 공허하고 낯선 얼굴이 메마른 눈빛으로 이편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선 씨 안색이 며칠 전부터 왜 그래? 갑자기 휴가는 왜? 어디 아파? 갑작스럽게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의 휴가원을 내고 돌아왔을 때 앞자리의 부서 선배가 나에게 불쑥 던진 말이었다. 내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그만하면 웬만큼 된 일들을 무슨 충성 났다고 혼자서 야근하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몸이 배겨나겠어? 젊다고 몸 함부로 굴리면 그 스트레스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진다고. 악의인지 선의인지 잘 분별되지 않는 선배의 말에
내가 할 수 없이 웃어 보였을 때 그녀는 책상으로 고개를 떨구며 뾰족하게 덧붙였다. 사람이 좀 허투루 살아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면서. 그러나 그날 밤도 나는 자리를 비우게 된 시간만큼의 일을 보충하기 위해 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뻐근한 고개를 뒤로 젖히면 빈 등받이 의자들은 어딘가 쓸쓸한 모습으로 각자의 책상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중얼거리거나 한숨을 쉬어 정적을 깨면 그 소리로 인해 더욱 내가 혼자임이 실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용케 침묵을 지켰다. 숨소리를 죽이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일했다. 그러나 마침내 일을 마치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두꺼비집의 퓨즈를 내린 뒤 엉거주춤한 자세로 불 꺼진 계단을 더듬어 밟아가다가 나는 아 하고 낮은 신음을 토했다. 자언의 얼굴은 어느 사이엔가 의식을 비집고 돌아와 눈앞의 어둠 속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발설할 수 없음을 괴로워하는 것 같은 눈길로 그녀는 나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서울의 대기가 오래된 면실류처럼 역한 열기를 내뿜으며 끓어오르기 시작하던 7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자은과 나는 파리한 형광등이 가늘게 떨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 파출소에 앉아 있다. 그날 자은이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 들어온 폴란드 감독의 영화를 볼 예정이었다. 종종 혼자서 영화를 보고는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서 돌아오곤 하던 자은은 또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우리는 의좋은 자매처럼 밤늦은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들고 자취방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1호선으로 갈아타려고 막 승강장으로 나왔을 때였다. 열려있던 가방으로 누가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가져간 모양이에요. 섬뜩한 한기같이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설마 하고 가방 속을 보니까 지갑이 없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난 그냥 멍청이 서 있었어요. 역 구내 파출소에서는 2개의 책상이 기역자로 놓여 있었고 젊은 의경과 40대의 경찰관은 책상 1개씩을 차지하고 반쯤 뜬 눈으로 졸고 있다가 자은과 나를 맞았다. 자은은 눈에 띄게 허둥거리고 있었다. 진정하고 앉아보세요 하고 의자를 끌어다 놓은 경찰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잊은 채 그녀는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을까요? 하고 다급한 물음을 연신 되풀이했다. 나는 이미 다시 찾을 수 없게 된 물건이고 경찰서에 가보았자 번거롭기만 한 일이라고 설득했지만 자은은 내 손을 잡아 끌며 이곳으로 뛰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검은색 지갑하고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현금 45,000원가량, 자취방 열쇠, 그게 분실물 전부라는 말입니까? 경찰관은 나른한 얼굴로 누런 갱지의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입을 딱 벌리고 하품을 하는 그의 눈에 흥건한 눈물이 맺었다. 그 현금은 자은의 공장에 물량이 밀려 지난 일요일에 특근했던 수당을 하필 이날 받는 바람에 생긴 것이었다. 자은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지만 경찰관에게야 하잘것없는 것일 터였다. 지갑도 열쇠도 주민등록증도 모두 맥 빠지는 분실물이라는 듯이 그는 권태로운 어조로 다시 한번 물었다. 그게 전부입니까? 자은은 한동안 손가락들을 꼼지락거리고 있다가 가까스로 입을 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좀 전에 비해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서서히 충격이 가시자 지갑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얼굴에는 우울한 체념의 기색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열차표가 한 장 들었어요. 어디로 가는 표입니까? 경찰관은 조금은 흥미가 생겼다는 듯이 고개를 쳐들어 자은의 얼굴을 살피고 물었다. 자은은 눈살을 모으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차츰 거칠어졌다. 내가 처음 그녀를 보았던 골목길에서처럼 자은은 자신의 눈과 코와 입을, 얼굴 윤곽까지를 집요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얼굴을 닦던 두 손을 무릎 위로 내려뜨리며 말했다. 여수. 그때 내 몸속 어디에선가 가냘픈 유리그릇 같은 것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부서졌다. 그동안 나는 자은이 짓거리곤 했던 여수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다. 그곳이 자은의 고향이라는 말도 아마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여수에 대한 집착이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미처 짐작도 하지 못했었다. 언제 떠나는 표입니까? 자은은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무엇이 스쳐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지치고 외로운 얼굴에 여수 아닌 여수가 어두운 그림자를 끌고 지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윽고 자은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일 밤 10시 35분 차예요. 그날 밤 자취방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자은에게 물었다. 왜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자기 여수에 가려고 했는가? 여수에는 누가 있는가? 어디서 언제까지 묵을 생각이었는가? 자은은 그 가운데 어느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고집스러운 침묵을 깨고 자은이 입을 연 것은 방에 돌아와 손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형광등을 끈 뒤 1시경이 지났을 때였다.